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오늘부터 부동산학 개론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볼게요. 1번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옳은 거 물어봤네요. 자, 보기 1번에 보니까 토지와 그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삼는다. 이것을 우리는 복합부동산이라고 부른다. 옳은 표현이죠. 그래서 일단 토지와 정착물 또는 토지와 건물이 나오면서 이것이 일체로 결합,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 이런 식의 표현 나오게 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복합부동산을 답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 복합부동산의 경우 나중에 감정평가가 나오게 되면 감정평가 시에는 일괄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겁니다. 2번 보시면요. 담장, 지붕, 가식된 수목, 교량, 경장 목적 아닌 수목 등은 종속 정착물 그랬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가식된 수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식된이건 가식중이건 가식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식된 수목은 종속이 됐건 독립이 됐건 정착물이 아닌데 정착물로 본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임차인이 설치한 싱크대, 선반 등은 정착물로서 이미 틀렸습니다. 우리가 정착물의 어떤 그 구분 기준을 배우시면서 설치 주체, 다른 말로 당사자와의 관계를 배운 바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도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로 보지만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거래, 농업, 가사정착물은 농업정착물로서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는 것 이미 배우신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착물이 아니고요. 4번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국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등은 토지와는 별도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일단 여기서요. 토지와는 별도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독립정착물이다 이런 뜻이죠. 독립정착물. 근데 여기서 보면 국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어라고 하는 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또랑이 되겠죠. 근데 그 국어, 또랑은 토지의 일부인 물건이지 토지와는 별도로 거래의 객체,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독립정착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4번은 틀린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5번을 보시면 복합 개념 그랬거든요. 어차피 복합 개념 나오면 법률, 경제, 기술, 법경기 3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고방식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때 기술적 개념은 쉽게 말하면 어디 건물을 짓고자 땅을 파고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럼 기술적 개념은 공사하고 있다는 건 외부에서 눈으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형태가 있다는 관점에서 무형이 아니고 유형적 측면이고요. 반면에 경제나 법률적 측면은 형태가 없다는 관점에서 무형적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5번은 무형과 유형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틀린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1번의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2번 봅니다. 토지 분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옳은 겁니다. 1번 빈질한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 경사진 부분의 토지. 자, 앞뒤 다 필요 없고요. 경사진 부분의 토지, 경사진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빈지가 아니라 법지라고 답을 하시면 돼요. 전통적으로는 법지는 법이라는 글자가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소유할 수 있지만 활용실익은
없거나 적은 토지를 법지화한다. 보통 그렇게 등장해 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그런 문장 이외에 별도로 경사진 부분의 토지 또는 경사진 토지 이런 식의 문장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문장은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겠고 경사진 이 말 나오면 법지다라고 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요. 법지했죠. 그런데 활용실익은 있으나 법적으로는 소유할 수가 없다. 벌써 빈지임을 알 수가 있죠. 보통 빈지 얘기할 때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다. 이런 문장이 보통 일반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부지 나왔죠. 부지가 나왔는데 주, 상, 공이 나왔네요. 어느 파트를 불문하고 우리 개론에서 주, 상, 공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택지가 나와야 돼요. 부지가 아니라 택지이기 때문에 3번도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 4번 보면 나지란 지상의 건물 등 계량물이 없는 토지로서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며 또 일반적으로는 나지의 가치가 건부지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다.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물론 이때 계량물 이 말 대신에 정착물이란 말로 바꿨어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5번 볼게요. 이행지 나왔죠. 그런데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간자가 나왔죠. 일단 임농택, 임지, 농지, 택지지역을 묶으면 한마디로 말했을 때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용도지역이 나오는데 용도지역 간자가 붙으면 후보지가 답이고 용도지역 내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행지가 답이 된다. 이렇게 배우셨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분명히 임농택, 용도지역이 나왔는데 뒤에 간자가 붙었거든요. 그럼 이것은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를 얘기하겠죠.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줄을 보면 후보지라고 해놓고 용도지역 내라고 나왔어요. 그럼 내라는 말이 붙으면 역시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가 되겠죠. 따라서 5번의 경우는 이행지와 후보지의 위치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틀린 문장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번의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3번 볼게요. 부동산 특성 물어봤네요. 자, 부동산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데 1번 부증성이 나왔습니다. 자, 부증성 나올 때 토지에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럼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소모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모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럼 토지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파괴, 훼손, 소모, 소멸, 마멸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우리는 영속성이라고 배우셨던 기억 나시죠? 따라서 이는 부증성이 아니라 영속성이 옳은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또 부증성 나왔네요.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미 틀렸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부증성 때문에 토지는 생산 공급이 안 돼요. 이때 생산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말하죠? 물리적 토지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러죠. 자, 물리적 토지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 이때 수직선을 다르게 바꾸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겠죠. 자,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경제적 공급은 가능할 수 있어요. 자,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부동산의 인문적 특성 중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구분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합니다만은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경제적 공급, 다른 말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구분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3번 부동성 나왔네요.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국지화되고 임장활동, 정보활동이 요구되며 까지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돼서 파생되는 현상을 좀 생각해 본다면 위치가 고정돼 있다 보니까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 그 결과 감정평가할 때도 외부 환경에 영향을 고려한 감정평가가 필요하게 되므로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된다, 기초가 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뒤에 보니까 인접지와의 협동적 이용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가까운 토지와 용도상 어울리는 이용이 요구된다. 이 부분은 인접성과 관련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틀렸고요. 4번 개별성 나왔죠. 자, 개별성 때문에 토지는 상품 간 대체가 곤란하고요. 또 모든 토지에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의 도출이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죠. 약간 보완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 개별성 관련했을 때 개별성 때문에 땅은 토지는 토지마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죠. 그래서 토지의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동질품이 아니라 이질품, 예쁘게 포장하면 이질적 재화가 되고 따라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화된다라고 배웠던 기억 나시지 않습니까? 5번 투자의 고정성. 이때 투자의 고정성 다른 말로 바꾸면 자본 회수 기간의 장기성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죠. 근데 벌써 제목을 보는 순간에 부동산 투자하면 자본 회수 기간, 본전을 투자한 금액, 투자액, 우리말로 바꾸면 본전을 뽑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한마디로 말한다면 부동산 투자는 장기 투자이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럼 장기 투자이다 보니까 그만큼 신중하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요구된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투자 선택 시 신중하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이 요구된다고 해야 되는데 않는다. 이 점이 틀렸기 때문에 5번도 잘못됐네요. 따라서 3번의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부동산 수요 물어봤군요. 수요에 관한 다음에 설명 중 옳은 건데요. 1번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의 수직적 합. 아이고 틀렸습니다. 수평적 합이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수요 곡선이건 공급 곡선이건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시장 곡선은 개별 곡선의 수평적 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좀 바꿔볼게요. 여긴 좀 수요 나왔잖아요. 제가 이걸 공급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 곡선의 수평적 합이라고 해도 똑같은 문장이 되는 거죠. 다만 수요와 공급만 달라질 뿐이지 문장 구조는 똑같지 않습니까? 자, 수평적 합 이걸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뒤에 말은 맞죠. 일반적으로 시장 수요 곡선의 탄력성이 개별 수요 곡선의 탄력성보다 크다. 맞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탄력성의 크기와 곡선의 기울기는 서로 반대거든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클수록 기울기가 작죠. 우리가 기울기가 작다는 걸 다르게 바꾸면 기울기가 완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뒤집어서 탄력성이 작을수록 곡선의 기울기는 크다, 즉 가파르다, 급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3번 수요량의 변화, 이때 양자 붙었죠. 수요량의 변화 시는 수요량이 변화하는 반면 수요의 변화, 양자 빠졌습니다. 이때는 수요량이 변화하지 않는다, 틀렸네요.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다시 말하면
양자가 붙을 때와 양자가 빠질 때는 원인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과의 차이가 아니라고 했어요. 따라서 양자가 붙건 양자가 빠지건 수요량이 변동한다는 결과는 동일해요. 동일한데 그 수요량이 변동하게 되는 원인이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 즉 그 물건 값이 변해서 양이 바뀌느냐 아니면 그 물건 값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양이 바뀌게 되느냐, 즉 수요량 또는 공급량, 양이 변동하게 되는 원인의 차이 때문에 양자가 붙을 때가 있고 빠질 때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결과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 시에도 수요량이 변동하지만 양자가 빠진 수요의 변화 시에도 수요량이 변동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근로자의 월급여, 실물자산, 인구 변동분, 가계소득 등은 유량의 경제 변수다. 틀렸네요. 여기 보시면 나머지는 모두 유량 맞는데 자산자 붙었죠? 자산은 대표적인 절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절량 변수 외우실 때 제자가 통부인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제자가 통부인이다. 이게 뭘까요? 재고죠. 자는 자산, 가치, 통화량, 부채, 인구는 모두 절량 변수에 해당이 된다는 차이점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조심할 건 뭐냐면 그냥 인구만 나오면 얘는 절량 변수에 해당이 되지만 인구 뒤에 변동분자가 붙잖아요. 그럼 인구 변동분 이렇게 나오면 유량 변수에 해당된다는 차이점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변동분자가 붙으면 유량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답을 구할 때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자, 4번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예상. 이때 보면요.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거예요. 가격의 변화가 아니라 가격 변화가 예상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수요의 변화 요인에 해당이 돼요. 그럼 수요의 변화가 되니까 당연히 이때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자, 곡선이 이동한다고 나와야 되는데 곡선상 점의 이동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5번 볼게요. 핵가족화, 인구 증가, 소득 수의 향상, 대체재 가격 상승 등은 모두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되기 때문에 5번은 옳은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4번 정답 5번이에요. 5번 봅니다.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 자, 수요가 나왔는데 곡선이 왼쪽 이동한다는 건 감소죠. 따라서 이 5번 문제는요. 수요의 감소 요인을 골라볼래? 이런 뜻을 담고 있죠. 1번에 보면 선호도가 증가한다. 선호도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을 좋아하는 정도를 의미하겠죠. 그럼 선호도가 늘어난다는 건 인기가 높아지는 거죠. 인기가 높아진다는 건 그 물건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니까 이 문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2번에 보면 보완제 나왔는데 자, 보완제의 경우는 가격과 수요가 반대 방향이죠. 보가수반. 그럼 가격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는 반대 방향이니까 수요의 증가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보가수반, 대가수비 잘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답이 3번인데 조심할 게 열등제가 나왔어요. 열등제란 말은 소득과 수요가 서로 반비례,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물건을 열등제란 말을 써요. 소득과 수요가 반대 방향이죠. 그럼 소득이 증가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럼 반대 방향이니까 수요는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5번의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 대체재 가격 상승 그랬는데 여러분 대체재의 경우는요. 가수는 같고요. 자, 가수는 같다. 또 가가는 같다. 그러나 수수는 반대다. 이렇게 외워두는 것도 하나의 암기법이 될 수 있죠. 이 말이 뭐냐면 자, 대체재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가격과 수요가 같은 방향.
또 가격과 가격도 같은 방향이지만 수요와 수요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게 대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건 대체제의 가격이 올랐다 그랬죠? 그럼 가수는 같으니까 수요도 같은 방향, 수요의 증가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또 5번 같은 경우 우리가 원자재, 제가 그랬잖아요. 수업할 때 뭐 문장 속에서 생산이나 기술, 그리고 뭐 자재 이런 식의 말 나오면 최소한 얘네들은 공급의 변화 요인이지 수요와는 무관하다라고 강조를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우리말로 철근, 시멘트, 벽돌, 모래, 자갈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당연히 비용이 늘겠죠. 그럼 건축비나 공사 비용이 증가하면 비용과 공급은 반대이기 때문에 공급은 감소 요인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5번은 해석할 필요가 없죠. 왜? 어차피 물어본 건 수요를 물어봤는데 공급을 따져서 뭐 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되죠. 자, 6번 볼게요. 균형 이동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균형 이동. 1번, 연립주택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자, 우리가 항상 문장이 나올 때요,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손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보통 증가, 감소, 상승, 하락 나오잖아요. 그럼 화살표 좀 그려주시고요. 크다, 작다가 나오면 부등호 그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한글로 읽을 때보다 부호가 적혀 있으면 금방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 수요는 증가합니다. 근데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럼 첫 번째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수요와 공급 양쪽이 다 바뀌는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구나. 우리 어떻게 배웠냐면 수요와 공급이 같은 방향, 동일 방향으로 변동할 때는 일단은 뭐다? 가격은 정확히 할 수 없으나 양은 정확히 할 수 있다고 배웠고요. 뒤집어서 수요와 공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뀔 때는 가격은 정확히 할 수 있으나 양은 정확히 할 수 없다고 배웠던 기억이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분명히 1번은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니까 수요와 공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뀐단 말이죠. 이때는 가격은 정확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는 말은 맞지만 이것만을 가지고는 양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변화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할 수 없다고 해야 되는데 감소한다고 단정해 놓았으므로 1번은 틀린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볼게요.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다. 항상 면에서 끊어주고 크다 작다 나오면 부등호 그려줄 것. 자, 부등호를 그렸더니 수요의 증가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무조건 변동폭이 증가하건 감소하건 변동폭이 큰 쪽만을 보고 가격과 양을 구하면 된다고 배우신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수요의 증가만 보시면 돼요. 그럼 수요의 증가는 우리말로 인기 짱이죠. 인기 높아졌으니까 가격은 올라갈 거고요. 또 인기가 높기 때문에 양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죠. 자, 2번도 틀렸네요.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해요. 왜냐? 지금 수요도 늘었고 공급도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는 쪽과 파는 쪽이 모두 늘어나는데 양은 당연히 증가가 나와야지 감소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한 가지 요령이 뭐냐면 양의 변화는요. 수요 공급의 변화 방향과 같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증가 나오면 양도 증가가 되고요. 또 수요 공급을 막론하고 감소자 나왔다면 양도 감소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수요 공급의 변화 방향과 양의 변화 방향은 항상 일치, 항상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3번 볼게요. 수요 면에서 보완제 가격 하락이다. 우리 아까도 봤지만 보완제의 경우는 가격과 수요가 반대란 말이죠. 그래서 보완제 가격 내려갔으니까 반대로 수요는 증가하게 돼요. 또 옆에 보면 공급 면에서
기술 진보가 발생한다. 기술이 진보, 발달하게 되면 그만큼 같은 돈으로 보다 많은 양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럼 해석해 보니까 3번은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우리 앞에서 수요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바뀐다. 같은 방향으로 바뀌면 가격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양은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배우신 바가 있죠. 그럼 볼게요. 일단 수요와 공급이 모두 늘기 때문에 양이 증가한다는 말은 맞았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쪽이 더 크다 작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하락한다고 단정해 놓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4번 볼게요. 빌라의 수요가 공급보다 크게 감소하면 빌라의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수급량도 감소한다 했는데 일단 수요가 공급보다 크게 감소한다 그랬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는데 수요가 공급보다 더 크게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변동폭이 큰 쪽만 보시면 되니까 수요 감소만 보시면 되는데 그걸 따져보기 전에 사는 쪽 수요와 파는 쪽 공급 모두가 감소니까 양은 당연히 감소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수요가 감소한다는 건 인기가 떨어진다. 인기 하락이에요. 인기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6번의 정답은 4번일 수밖에 없네요. 자, 5번 볼게요. 단독주택 수요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면 자, 면 앞에서 끊고 크다 작다 부등호 그려볼 것. 그럼 수요의 증가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럼 볼게요. 수요의 증가는 인기 짱이에요. 인기가 높다. 그럼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야 되는데 하락한다고 썼고 이미 틀렸지만 더불어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는 건 수요와 공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맞죠?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은 당연히 이것만 가지고는 양의 변화를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변동폭이 크다고 했기 때문에 증가가 나왔으니까 양은 증가한다는 말은 옳은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은 증가는 맞지만 가격이 오른다고 나와야 되는데 내려간다라고 해서 5번 틀렸네요. 그러므로 6번의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7번 볼게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오, 가격 탄력성 물어봤군요. 틀린 겁니다.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이건 수요는 물론이고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이 말은 가격보다 양이 적게 바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탄력성 공부할 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말이죠. 이 탄력성만 나오면 왠지 위축이 되고 또 오답이 나오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왜 저럴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왜? 사실은요. 탄력성은 두 가지만 비교하면 되거든요. 가격 탄력성은요. 가격의 변화와 수요량이면 수요량, 공급량이면 공급량, 즉 양의 변화 두 개만 비교하면 돼요. 다시 한번 가격 변화와 양 변화 두 가지만 비교하면 가격 탄력성은 그냥 끝나요, 여러분. 그걸 달달달 외우고 다니니까 혼란이 오는 바람에 답이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어차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이 두 가지만 비교하시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컨대 뭐 아파트란 물건이 있다. 그럼 아파트란 물건의 가격이 10% 오르거나 내림에 따라서 아파트란 그 물건의 수요량이 뭐 15% 줄어들거나 늘어난다. 이렇게 말이 나왔대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제가 상승, 하락, 증가, 감소를 왜 가로로 묶었느냐.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의 변화가 얼마냐를 물어보기 전에는 가격의 상승, 하락과 양의 증가, 감소는 볼 필요가 없어요. 뭐만 보면 된다? 숫자만 보면 숫자만. 여기 보시면 가격이 10 바뀔 때 양이 15가 바뀌었죠. 맞죠?
그럼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럼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뀔 때 우리가 탄력이라고 해요. 탄력적이다. 그럼 뒤집어서 가격이 10 바뀔 때 양이 5 바뀐다. 8 바뀐다. 그러면 가격보다 양이 적게 바뀌죠? 이게 비탄력이에요. 이게 비탄력이다. 또 가격이 10 바뀔 때 양도 10 바뀐다. 그럼 가격의 변화와 양의 변화가 같지 않습니까? 이게 단위 탄력이고 단위 탄력이고 그렇죠? 또 가격은 안 바뀌는데 양이 바뀐다. 이게 완전 탄력이고요. 또 가격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양이 안 바뀐다. 이게 완전 비탄력 아닙니까? 맞죠? 그건 뻔하지 않습니까? 가격 탄력성 5가지 유형이 결국 구조를 따지면 뼈대만 따지면 가격 얼마 바뀔 때 양 얼마 바뀌어? 이것만 비교하면 게임이 끝나는 것인데 그걸 달달달 외우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개념을 잡지 못하고 외우게 되면요.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케이? 그럼 볼게요. 분명 1번에서 비탄력 그랬단 말이에요. 비탄력이란 말은 가격보다 양이 적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가격 변화율에 비하여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걸 의미한다. 맞아요. 맞다고요. 그럼 제가 1번을 요 B자를 좀 빼볼게. B자가 없다고 본다면 탄력적이다. 그럼 탄력이란 말은 양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맞죠? 그럼 탄력이 나왔다면 가격 변화율에 비하여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 옳은 질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끝발이에요, 여러분. 자, 2번 볼게요.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부동산을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할 경우 달라질 수 있다. 맞죠? 자, 그래서 세분이란 말 나오면 탄력성 값이 달라진다라고 가볍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3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이 길어진다. 기간이 길어진다? 이거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그렇죠. 장기죠. 우린 장기일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거죠. 작아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암기법을 우리가 배우실 때 암기법 배울 때 탄력성에 영향 주는 요인 주장, 세수는, 신수, 비탄, 이해용. 이게 뭡니까? 주가 뭐죠? 주거용 부동산이 상공업용 부동산보다 탄력성이 크다는 의미가 되겠죠? 또 장은 장기일수록 단기보다는 탄력성이 크다는 뜻이고 세는 세분할수록 탄력성이 커져요. 그 다음에 수는요. 우리 부동산은요. 수요가 공급보다는 탄력성이 커지고요. 또 신수가 뭐죠? 신규 부동산 수요는 중고 부동산 수요보다 탄력성이 크단 말이에요. 또 비탄이 뭐죠? 값이 비쌀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거죠. 이때 값이 비싸다 이 말 대신에 가계에서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죠. 우리 가계의 지출에서 비중이 크다는 건 그만큼 값이 비싸다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용이 뭐냐?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또 탄력적이다.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자,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자, 수요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것은 수요가 탄력적이다. 수요가 탄력적일 때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건 고가 전략을 채택한다는 말과 같아요. 우리 이런 거 배웠죠? 수비고 수탄저. 수탄저가 뭐죠? 수요가 탄력적이면 가격이나 저가 전략 채택할 때 수입이 증가합니다. 라고 배우셨던 기억 나시죠? 근데 지금 수요가 탄력적인데 임대료가 올라서 고가가 됐다면 수입의 증가의 반대인 수입이 감소한다. 옳은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5번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지금 완전 탄력 나왔죠. 완전 탄력은 일단 가격은 불변이죠. 가격이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이 바뀔 때가 완전 탄력이니까 지금 가격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공급이 늘었기 때문에 양은 증가한다. 역시 옳은 지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7번의 정답은 지금 3번이었네요. 자, 8번 봅니다. 다음은 부동산 경기 변동 특징에 관한 내용 옳지 않은 건데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총체적 상황을 의미하므로 경기의 측정은 단일 지표로 측정하기보다는 여러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부동산 경기는 종합적 측정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2번 타성 현상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의 후순환, 한 템포 늦게 바뀌는 게 후순환하는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선순환, 먼저 바뀔 때도 있고 역순환, 반대로 바뀔 때도 있고 독립적 순환, 전혀 관계없이 바뀌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 중 가격 변동은 보조적 지표다. 보조적 지표란 말은 뭐냐면 그것만을 가지고 경기가 좋다, 안 좋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 보조적 지표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서 가격의 상승, 하락만을 가지고 경기의 호황, 불황을 단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옳지 않은 말이죠. 자, 그래서 가격 변동만으로 경기의 호, 불황을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말로 이론적으로 옳지 않다. 말을 바꿔볼 수도 있겠죠. 4번 일반 경기와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는 반비례. 이때 반비례 이 말 대신에 역순환 또는 역행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는 거고 또 일반 경기와 상공업용 부동산 건축 경기는 비례의 모습을 보인다. 맞죠? 5번 볼게요. 후퇴 나왔죠. 그러면 후퇴는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경기 좋을 때, 자 상향이나 회복, 경기 좋을 때는요. 매도자가 대접을 받죠. 매도자가 대접을 받는데 경기 안 좋을 때, 자 하향이라든지 후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매수자가 대접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후퇴 나왔죠? 그럼 매수인 중시 현상이 감소하다가 반대로 매도인 중시 현상이 커진다? 틀렸죠. 분명히 경기 안 좋을 때는 매수인이 중시된단 말이죠. 따라서 이 문장은 매수인과 매도인의 위치가 바뀐 지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8번은 정답이 5번이네요. 자, 9번 볼게요. 거미집 이론입니다. 거미집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1번. 가격 변화 시 수요량은 일정 기간 후의 변동. 이미 틀렸습니다. 자, 에치켈이 말할 때 전제 조건상 수요량은 가격 변화 시 즉각 변동하고 수요량은 즉각 변동하는 반면 공급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동한다 그랬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문장을 잘 보시게 되면 수요량과 공급량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거미집 이론은 공급이 비탄력적인 재화에 적용되는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공급이 비탄력이란 말은 바로바로 생산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바로바로 생산이 안 된다. 그럼 생산 기간이 짧아요? 길어요? 길겠죠.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이 말을 바꾸면 생산 기간이 장기인 재화. 생산 기간이 장기인 재화에 적용되는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기간이 장기다. 여기에 가장 대표가 바로 농수축산물과 더불어 건물을 비롯한 부동산 등도 이곳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거미집 이론이 부동산학 개론에 포함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실 것. 그러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가격이 변화할 때 공급량은 즉각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후에 변동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또 이렇게 되면요. 수요는 바로 변동하는데, 자, 수요는 바로 변동하는데 공급은 바로 변동이 안 되죠. 즉각 변동하지 않아요. 결국은 수요 공급의 시간적 격차, 갭이 존재하죠. 그럼 수요 공급의 시차가 존재한다. 줄여서 수급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 주기적으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은 최소한 균형이 아니죠. 불균형이죠. 우리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가 균형이라고 배운 적 있지요. 근데 초과 수요는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은 상태고 반대로 초과 공급은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럼 어찌 됐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태가 아니니까 균형이다, 불균형이다. 불균형이죠. 근데 이 불균형의 상태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수요 공급의 격차가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일치해요. 그럼 일치한다는 건 균형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균형 상태로 이동하는 움직임에 중점을 두었다. 움직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성격상 동태적 이론이다. 동태적 이론이 되는 것이고 그 움직임의 모습이 마치 거미집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 거미집 이론이에요. 아시겠죠? 자, 2번 볼게요. 수요 공급의 시간적 갭, 격차,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을 반복하죠. 그런데 그 불균형의 폭이 커지는 게 아니고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수요 공급의 격차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움직임의 모습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움직임에 중점을 두었다고 해서 한자로 움직일 동을 쓰기 때문에 동태적 이론이지 정태적 이론이 아니죠. 3번 부동산 시장은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인하여 수급의 조절이 곤란하게 되어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인다? 뭐 정확히 맞네요. 4번 볼게요.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작다고 했는데 자, 항상 경우 앞에서 끊어주는 게 경우에 맞는 거고요. 크다, 작다고 나오면 부동을 그려보실 필요가 있죠. 자, 기울기의 값은 공급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 앞에서 뭐 배우셨죠? 탄력성의 크기와 탄력성의 크기와 곡선의 기울기의 관계는 반비례, 즉 반대 방향이라고 배우실 기억이 있습니다. 맞죠? 지금 분명히 4번 문장은요. 곡선의 기울기가 공급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크다. 이 말은 곧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임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뒤집어서 지금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작다고 했으니까 곡선의 기울기가 작다는 건 반대로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수탄수가 되어 탄력성으로 바꾼다면 수요가 공급보다 수요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다는 의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배웠죠? 수탄수 공탄발 기억나죠? 수탄수가 뭐죠?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한다. 그게 수탄수의 암기법 아닙니까? 그럼 얘는 수렴해야죠. 근데 발산한다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5번 보면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과 같다. 양쪽이 같아 버리죠. 그러면 수렴이나 발산을 하는 게 아니고 제자리를 맴돌기 때문에 순환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수렴자가 나왔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데 부동산 시장이란 양과 질, 위치 등의 여러 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인 구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말도 굉장히 빈출 지문이거든요. 실제 기출문제에서 자주 등장했던 문장이니까 이대로 기억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 1번이고요. 나머지 볼게요. 벌써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 상품의 동질성, 즉 동질품이 거래가 되고 시장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이것은 결국 불완전 경쟁시장의 조건이 아니라 완전 경쟁시장의 성립 조건이죠. 2번 틀렸고요. 자, 3번. 거래의 비공개성 나왔잖아요. 거래가 공개되지 않아요. 거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기를 꺼립니다. 그럼 그만큼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얻으려니까 정보 수집이 쉽지 않죠. 또 쉽지 않으니까 정보 수집 비용도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틀렸고요. 4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수인이 제한하는 하한 가격. 이게 상한 가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매수인은 사는 쪽이죠. 사는 쪽 입장에선 처음에는 선생님, 사장님, 저 돈이 별로 없어요. 좀 싸게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안 팔거든요. 그럼 제가 조금 더 얹어드릴게요. 라고 하다가 내가 안 사면 안 샀지. 더 이상 못 드려요. 이런 값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매수인 입장에선 이것보다 더 지불할 수가 없어요. 상한 가격이 되는 거죠. 반대로 매도인은요. 파는 쪽 입장에서는요. 처음에는 값을 높게 부르잖아요. 근데 안 팔려요. 나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원래 1,000원 팔던 거 800원에 줄게. 안 팔려요. 800원 팔던 거 500원 줄게. 안 팔려요. 그냥 200원에 가져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하한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하와 상의 위치를 바꿔도 좋고요. 또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위치를 바꿔도 옳은 질문 될 수가 있겠네요. 5번. 부동산 특성 중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어렵다 보니까 가치와 가격이 괴리되는 왜곡, 이 가격의 왜곡, 가치와 가격의 불일치는 어디까지나 단기예요. 무조건 단기입니다. 장기 아니겠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11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 옳은 건데 1번 공표된 정보나 공표되지 않은 어떠한 정보든 이미 시장 가치의 반영. 벌써 공표된 정보나 공표되지 않은 어떠한 정보도 시장 반영. 이 말 나오는 그 순간 이미 강성효율적 시장이죠. 강성효율적 시장인데 준자를 붙였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2번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배웠냐면 자, 할당 효율적 시장 나왔을 때 초과 이윤만 얻을 수 없다면 그게 완전 경쟁 시장이건 불완전 시장이건 모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불완전 시장의 경우에는 그 정보의 가치와 가치는 정보를 얻고자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일치한다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3번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므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즉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를 묶어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투자에도 초과이윤 얻을 수 없다. 정확히 맞네요. 3번이 답이고요. 나머지 볼게요. 약성. 자, 약성 나왔죠.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가격에 반영된 시장으로 공표된 자료를 토대로 투자 분석이 이루어지는 경우 초과 이윤의 획득이 용이하다. 아니죠.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는 가치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 이윤 얻을 수 없는 시장이 되죠. 자, 그 다음 5번.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 분석. 일단 역사적 자료까지 끊으면 정보의 시점에서는 과거 정보가 되고
이걸 분석한다까지 연결시키면 기술적 분석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안 된다니까요.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 얻을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12번 볼게요. 주거 분리와 주택의 여과 과정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자, 하향여가 나왔죠. 벌써 하가 나왔으니까 상위 계층의 사용주택이 하위 계층의 주택으로 바뀌는 현상이 하향여가 맞고요. 2번, 주거 분리란 도심의 집가고 교통의 발달 때문에 직장과 주거적이 분리된다. 그럼 직장과 주거적이 분리되는 건 직주 분리 아니에요? 주거 분리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게 주거 분리인 거고, 그래서 2번이 틀렸네. 나머지 주택 개량 비용이 개량 이후에 가치 상승보다 큰 경우, 항상 경우 앞에서 끊어지고 크다 작다 나오면 부등호 그려줄 것. 자, 집을 고친 비용이 고친 이후에 집 가치 올라가는 것보다 크다. 그럼 비용이 더 든다. 집 고친 비용이 더 든다.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집을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둘 것이기 때문에 하향 여과가 지속이 되겠죠. 근데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는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하향 여과가 발생하겠지만 반드시 하향 여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것 구분해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4번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력. 그래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되고요.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된다. 각각 끊어서 기억하는 것도 굳이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5번 주택 소비자는 다른 요인이 똑같을 때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자 좋은 영향을 받고자 이왕이면 고소득층 주거지 잘 사는 동네 근처에 살려고 한다. 저 같아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이에요. 13번 갈게요. 지대론이네요. 바르지 못한 겁니다. 1번 고전 학파는 토지를 자본과 구별하였으며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였고요. 또 지대를 불로소도 간주했죠. 그래서 지대 이익의 환수 주장을 전개한 학파가 고전이고 그 고전 학파의 가장 대표가 튀넨과 리카도예요. 신고전의 가장 대표는 마르크스입니다. 지대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이므로 비용이다. 그래서 고전 학파는 지대를 잉여로 보았지만 신고전 학파는 지대를 비용으로 보았다. 차이점이 있고요. 2번 튀넨 나왔죠. 튀넨의 입지지대론, 다른 말로 위치지대설에 의하면 매상고와 생산비가 일정하다면 지대는 수송비에 의해 결정된다. 맞고요. 또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는 위치지대설을 주장했다. 역시 옳은 지문입니다. 3번 마르크스 나왔죠. 그럼 비옥도에 관계없이 토지의 사적 소유 자체가 지대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최열등지, 이때 최열등지를 다른 말로 한계지라고 말을 바꿔도 상관이 없죠. 그럼 한계지에서도 지대는 발생하게 된다라고 말한 게 마르크스인데 어차피 우리가 지대론 배울 때 기억나는 학자는 몇 명 안 돼요. 마르크스, 튀넨, 리카도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서 유일하게 한계지에서는 지대 발생합니다 라고 말한 건 마시밖에 없다. 마르크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튀넨이라든지 또는 리카도가 나왔는데 한계지에서 지대 발생합니다 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겠죠. 4번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수학체감 법칙, 벌써 기출문제에서 보면 이 비옥도가 나오는 그 순간 또 수학체감이 나오는 그 순간 이미 정답은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한계지에서는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 맞고요. 자, 그 다음 5번 튀넨의 입지지대론에 의하면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수송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지대 지불 능력이 상승함으로써 기울기가 급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는 게 좋겠냐면요. 튀넨 것뿐만 아니라 앞에 무슨 말이 붙어도 지대 곡선의 기울기 이 말 나오면
가까울수록. 자, 가깝다는 건 뭐 도심이 됐건 중심이 됐건 인접하다는 거죠. 가까울수록 급하고 멀어질수록 완만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또 보세요. 분명 어떻게 나온다? 중심지에 인접하다. 가깝다고 나왔죠? 그럼 무조건 지대곡선의 기울기는 급하다, 가파르다고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13번의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